철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양옆에 서 있는 두 남성은 묵직한 표정으로 가운데에 한 청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듯 앳된 얼굴의 청년은 손목이 단단히 잡힌 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마치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청년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어디 가는 거죠?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층수 표시등만이 무심하게 숫자를 바꿔갔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수사관이 청년을 조사실로 안내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주 앉은 수사관의 시선은 매섭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잠시 멈칫하던 청년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시골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짧은 대답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아들의 비밀입니다. 2013년 여름 한 여성이 숨을 고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렸고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55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소 연락이 잘 닿던 사람이었기에 딸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위치한 집 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수사관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그런데 유심칩이 뽑혀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취인이 아들이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부동산 정보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던 이 아파트가 이미 매물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가격은 1억 9천만 원. 집 주인은 행방이 묘연한데 집은 팔릴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유력한 단서로 보고 곧장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젖힌 수사관들이 들어서자 그는 잠에서 막 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죠?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가셨는데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아버지 명의 서류가 여기 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2살, 아직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나이.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랑 같이 계획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대출과 유흥비로 쌓인 빚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1,400만 원. 대부업체로부터 빚 톡촉이 이어지자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과 호된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마저 파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절과 꾸지람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아들에게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들은 곧장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21살의 홍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1,000만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뱉은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처리하면 내 빚값 봐주고 차도 사줄게. 홍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한 듯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건넨 진지한 눈빛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돈과 미래를 담보로 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홍 씨의 여자친구인 16살 정양, 그리고 친구 이모 씨의 여자친구이자 겨우 15살이던 배양이었습니다. 둘 다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던 소녀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시신 유기와 뒤처리를 맡기겠다고 했고 몇 번의 대화를 거쳐 4명 모두가 범행에 가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8월 어느 날 저녁 이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들과 홍 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초인종 소리가 현관 안을 울렸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둔기를 들어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린 아버지를 뒤에서 붙잡으며 홍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홍 씨는 망설임 없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들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두 소녀와 합류한 그들은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이 든 가방은 한쪽에 세워둔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니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4사람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비 30만 원은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목적지는 한적한 저수지. 그곳에서 가방을 던진 순간 어둠 속으로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포된 4명은 경찰 조사실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찌른 게 아니야. 아들이 했다. 홍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나도 찔렀고 홍 씨도 찔렀어. 진술은 엇갈렸고 책임을 미루는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두 소녀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가방만 옮겼을 뿐이에요. 도구나 계획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기록은 그들의 말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범행의 주도자는 아들이었고 홍 씨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두 소녀 역시 시신을 옮기고 유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피해자가 아버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직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 재질은 극히 불량하며 교화 가능성마저 의문스럽다. 결국 아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홍 씨는 과거 아동폭행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였던 두 소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미 기록 속에 남아 어린 나이에 범죄에 가담한 비극적인 사례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그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화의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끈끈한 인연마저 무너뜨린 사건. 돈과 욕심이 가져온 비극은 한 가정의 역사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